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90%를 넘는 것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 KDI 국책연구원에서 가계부채 상승이 인구구조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5년 내에 정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 관리도 정부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던데요. 잠시 후 가계부채에 관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추가 상법 개정 등 정부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낙관론이 번지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지금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풀어낸 책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아주 많이 올랐어요? 예, 이제 그러면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장 흐름도 매우 좋았습니다. 출발부터 강세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는 이른바 전형적인 불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1.54% 상승한 3,395.54에 코스닥은 1.48% 상승하면서 847.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네. 2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강세장을 이끌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서는 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우 강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2.72% 오르면서 7만 5천 원대를 훌쩍 넘어섰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7%대 그러니까요. 급등세 보였습니다. 오늘 증시는 간밤 미장의 훈풍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일단 그 간밤에 주시했던 건 우리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주시했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딱 부합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4년 만에 또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이게 고용 악화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고용은 악화되고 물가는 안정되니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거고요.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는 12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할 확률을 78%, 기존보다 10%포인트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올해 남은 세 차례 FOMC에서 다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높아졌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불확실성을 키웠던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수습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니까 증시는 이런 강력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명이 조금 전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이제 KBS에서 실시간으로 공항 상황을 전해 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잔류 선택 1명을 제외한 한국인 316명, 외국 국적자 14명 포함해서 총 330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 K9036편이 조금 전 3시 30분경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러면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이후 거의 15시간 만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한 거고 체포 구금된 지 8일 만입니다. 현재 입국 절차는 다 마친 것으로 보이고요. 버스를 타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다 입국 절차는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돼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네. 이런 날 또 미국에서는 다시 관세를 앞세워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
했잖아요. 네, 하워드 로트링 미 상무장관이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압박석 발언을 한 건데요. 한국을 두고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이건 명확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무역 협정에 최종 서명한 것, 이를 또 한국이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유연함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네. 압박성 발언을 한 거죠. 네. 러트링 장관의 이 언급은 지금 우리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방식, 이걸 두고 지금 미국과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와 우리와 미국이 맺은 상호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15%가 아닌 25% 최초에 부과됐던 것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식의 위협의 해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일본과의 무역 협상의 최종 서명한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을 두고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타결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유연함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알려진 네. 것처럼 러트링 장관은 일본과의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과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쓰일 것이고, 또 5,500억 달러 투자분을 회수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배분을 하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협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우리나라와의 협정도 비슷한 조건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걸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이 나올 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 이제 포스코 그룹 계열사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 가스텍에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개발사 이 글렌파른과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를 20년 동안 공급받는 내용의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계약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1,300km의 송유관 건설에 포스코의 철강제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체결한 것은 이제 예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형태이고요. 결국 이게 확정이 되려면 이사회, 즉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과 일본의 프로젝트 참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는 건 뭐 주지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나온 첫 어쨌든 계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그 쌀값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나 봐요. 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20kg당 55,810원. 네. 그리고 4년 만에 80kg 기준으로는 쌀 한 가마 가격이 이제 2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보다 20% 가량 비싼 상황이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쌀값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왔었죠. 쌀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올해 이 조생종 수확 시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출하가 좀 늦어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생종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품종보다 수확이 좀 빠른 품종을 의미하는데요. 이 벼의 경우에는 이제 8월입니다. 이게 좀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8월에 비가 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하가 좀 늦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상대적으로 수확 시기가 늦은 이제 중생종이나 만생종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0일 출하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17일쯤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달까지 쌀 재고가 계속 부족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쌀 대여 카드를 대여? 또 다시 대여 카드 예. 대여하는 겁니다. 쌀값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수확기 이후에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출이 아니고 대여 형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5,000톤을 대여 형태로 이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벼로 재판매할 수는 없고요. 이제 햅쌀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10월 17일 이전에 쌀로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도 정부는 이제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3만 톤 가량을 대여 형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제 현지 업계에서는 쌀 대여는 좀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여기 때문에 빌린 쌀은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데 올해 쌀 수확량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풍년이 될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빌린 물량보다 더 많은 쌀을 갚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여해주는 쌀을 받는 데는 좀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사정은 알고 있지만 이게 방출 방식으로 만약에 시장에 물량을 풀게 되면 이건 또 정부 입장에서 수확기에 쌀값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여 형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이 모두 확정됐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알려진 것처럼 소득 하위 90%가 대상입니다. 이를 선별하기 위해서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또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래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 수는 92만 7천 가구 약 248만 명입니다. 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이제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가 되는데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6월 한 달에 부과된 거요. 네, 그렇습니다. 네.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일부 형평성이 고려됐는데요. 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같은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네. 선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네.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51만 원이 아니고요. 예. 5인 가구 기준 그러니까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소득원 가구 네. 내에서 소득원이? 이제,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네. 다소득원이라고 보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인 가구면 4인 가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한 명을 더 추가해서 그래서 5인. 5인 가구 기준까지 지급 대상을 좀 넓혀준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사전에 그 지급 대상인지 안내해 주는 거죠? 네, 사전에 안내를 네,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까? 신청 기준은 이제 22일부터 네.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은 11월 말까지 1차 소비 쿠폰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1, 2차 지급분 모두 11월 말까지 네. 사용해야 되는 동일하게 거군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무려 2,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계속 나오는데요. 최근 KDI에서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인구 구조에서 기인했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쓴 연구위원 직접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 규모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정말 2,000조 원이 육박하는 건가? 이렇게 많았어?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OECD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꽤 많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네, 많은 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채라는 것은 명목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폐 가치라는 것은 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하락하는 추세가 일반적으로 있고 또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채나 자산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면도 있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과연 우리가 1년 동안에 번 돈으로 이 부채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따지기 위해서 보통 부채를 명목 GDP로 나눈 네. 명목 GDP 대비 부채를 가지고 국가 간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네. 2025년 1, 4분기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편에 속합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말씀하시는 비율로 거죠? 비율은 우린 말씀드립니다. 90% 정도 되는데 네네, 스위스가 맞습니다. 125, 호주 112, 캐나다 100, 네덜란드 90 90에 이어서 정도. 우리가 예. 그렇게 많이 차지한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부채에 대한 좀 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는 어떤 면에서 자산이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부채가 증가했다는 면을 이제 이번 보고서에 담으셨더라고요. 제가 방송 네. 들어오기 전에 좀 읽어봤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편으로 보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인 거죠. 내가 지금 소비하지 않고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서 네. 빌려준 것 자산인데, 근데 이 부분이 은행을 끼게 되면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은행을 끼게 되면 은행에 예금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부분 지급 준비 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택하고 있는데 네. 지급 준비율을 예를 들어 10%를 가정하면 네. 100만 원 예금이 들어오면 10만 원은 남겨두고 남겨두고 90만 원 대출을 다시 해주고 네. 그것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거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그 사람이 다시 예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예금은 그 예금한 사람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90만 원 중에 또 10%에 해당하는 9만 원 남겨두고 81만 원이 대출로 나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최초 예금 100만 원에서 지급준 비율이 10%면 최대 네. 통화량이 1,000만 원까지 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대출이 늘어나지만 그것이 돌아서 다시 예금으로 들어와야지 네. 지급준 비율만큼 남겨놓고 다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자산과 부채가 계속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 경우에도 누군가의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인 것이고 네. 이처럼 통화량이 증가할 때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또 명목 GDP 대비 비율로 부채의 흐름을 보는 것이 또 중요한 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러면 과연 부채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를 네,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실질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왔거든요. 20년이 언제부터 한 언제까지요? 2000년대 초반부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추세적으로 금리가 하락을 해왔는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할 때 수요의 증가세가 강하면 양도 늘지만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네. 공급의 증가세가 강하면 네. 양이 늘지만 네.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채가 양이 늘면서 부채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네. 수요의 증가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공급의 증가세가 꽤 강했구나. 근데 부채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빌려주는 말한 사람. 빌려주는 사람, 저축인 거죠. 빌려주는 네.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저축을 하려는 의지가 강했구나. 이런 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사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인구 구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예. 기대 수명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맞물리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국가 간 비교한 자료를 좀 살펴보면 네. 한 시점에서도 그렇고 동적인 움직임에서도 그렇고 기대 수명이 증가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국가 간 비교에서도 나타나고요. 네. 반면에 청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할 때는 오히려 GDP 대비 가계부채의 추세가 좀 떨어지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대 수명을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네. 기대 수명 증가가 가계 부채에 왜 그렇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사실 기대 수명과 가계부채 하면 굉장히 좀 멀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모든 요인들은 고정된 상태에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기대 수명 증가는 당연히 축복이죠.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 말인즉슨 예전 같았으면 사실 그만큼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실 노인분들이 네. 지금은 살아 계시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주택을 여전히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 같으면 돌아가시면서 사실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물려준다거나 혹은 시장에서 그 주택이 팔리면서 네. 새롭게 다른 사람의 수요로 공급이 되는데 네.
이렇게 수요가 누적이 되는 상황이고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인구는 거예요. 줄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거는 이제 저출산 현상이 맞물려서 최근엔 줄어들었지만 네. 지난 20년 동안 예, 지난 20년 동안 한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는 느는 추세에 있다가 네. 그 이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출생 현상은 고정시켜 놨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기대 수명만 증가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부동산을 더 쓰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되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왜 기대 수명이 늘면 부동산을 더 쓴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가 느는 것과 그리고 비슷하게 자녀들도 생각하시면 또 집을 사야 또 되니까.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그러면은 있는 또 거죠. 대출을 또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 또 한편으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저축을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연령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늘지 못했죠. 보통 그렇죠. 한 55세에서 네, 60세면 퇴직을 네. 하게 되는데 네. 그 뒤에 80세 아니라 내가 90세까지 사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불안일 수 있으니까. 예, 네. 그 뒤에 이제 퇴직 후 연령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더 해야 되는데 네. 이 연령대별로 저축하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고령층이신 분들은 네. 이 아무래도 주택은 거래에 따른 비용도 크고 거래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도 꽤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보단 오히려 금융자산의 형태로 저축을 추가적으로 하시게 되고 네. 반면에 젊은 층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부동산을 사게 되면 기대 수명이 늘면 부동산에 더 오래 거주할 수도 있고 네. 또 거래 비용이 들긴 하지만 네. 그것은 사는 시점, 파는 시점 한 시점에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전생에 걸쳐서 나눠낸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 거죠. 젊은 층에게는 그래서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젊은 분들은 부동산 자산 위주로 저축을 하고 네. 고령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위주로 저축을 하는데 네. 그러면 고령분들이 이렇게 금융자산으로 저축하면서 들어오는 예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젊은 분들이 그 예금을 빌려서 아까 그 얘기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금과 저축의 흐름. 네. 네. 그 예금이 젊은 층에게는 부채의 형태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부동산 자산은 한 번에 거액의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네. 그 차입을 통해서 부동산 자산을 단계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네. 단계적이라는 말씀은 네. 집들이 가면 많이 듣는 말씀일 거예요. 집들이 잘 안 해서. 그런데요. 집들이를 가게 되면 집 사서 축하해. 그러면 보통 집주인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거는- 신발장만 내 거야. 화장실만 내 거야. 뭐 이런 거. 나머지는 낸 거야. 신발장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연끌 아닙니까? 뭐 네. 어쨌든 네. 조금 네. 뭐 화장실 네. 뭐 그렇게 되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실도 내 걸 만들고 나중에는 안방까지 내 거를 만드는 네. 그런 과정으로서 가계부채가 또 쓰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채가 어떤 의미인가 짚어주셨고 네. 누가 빌려주고 누가 이제 빌리고 있는지. 빌리가 있는가. 네. 근데 그게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일단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지난 20년 동안 부채는 늘어났다. 네. 그리고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요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가요? 예,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고 사실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기대 수명과 관련이 없진 않지만 저출산 고령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점점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많이 예, 늘어나게 예. 되는 현상. 예. 이거는 사실 출산율이 낮은 현상과 관계가 큰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기대 수명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하기야 70년대 이럴 때 네. 그 출산을 많이 했어도 네. 기대 수명은 또 의료나 이런 게 좋아지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출산율이 높을 때도 기대 수명도 증가할 수 있는 거고 네. 출산율이 낮을 때도 기대 수명 증가할 수 있는 건데 네. 출산율이 낮게 되면 네. 인구 중에 점점 고령층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네. 청년층 인구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네. 하죠. 그러니까 저출생이 많이 늘어나면은 가계 부채는 궁극적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효과가 더 크냐, 저출생의 네. 효과가 더 크냐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둘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줄다리기가 네. 5년이면 네. 이제 저출생이 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20년간은 기대수명 증가세가 그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의 영향보다 좀 더 크게 작용을 해왔고 네, 네. 그런데 지금부터 한 향후 5년간은 두 힘이 비등비등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대략 한 5년 정도가 더 지나가게 되면 네. 저출생이 야기한 그러니까 인구 구조 중에 청년층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그러면은 수년 내에 정점을 통과하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저거 줄어들 가능성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그런 논거를 말씀하신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 저출생이 돼서 그게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수치를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대략적으로 예.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70년대 정도 네. 되면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감소세가 압도를 하면서 네. 지금보다 제 보고서에 정확히 나와 있긴 하지만 네. 대략 한 30%포인트 정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거는 사실 왜 청년층 비율이 줄어들면 가계부채가 감소하는가는 비교적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빚을 언제 지는가 생각해 보면 직장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이 낳을 때쯤. 예, 아이 낳고 네. 새로운 주택을 구할 때쯤 네. 그때 부채를 많이 지게 많이 되는 지죠. 거죠. 그 다음에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갚아나가야죠.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를 많이 지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년층 층이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은 예, 더 새롭게 이상 이렇게 많이 빌리지는 많이 이전처럼 많이 빌리지는 않게 될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네, 불보듯 뻔한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 항상 이 가계부채 문제 거의 뭐 얼마요? 지금 2천 지금 뭐 이제 지표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국가 간 비교에 많이 쓰이는 가계부채 기준으로는 대략 2,300조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항상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2030년 5년쯤 뒤에는 좀 바뀌면은 네. 지금처럼 위험하지 않게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 좀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건전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까지와 다른 형태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기존에는 좀 양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GDP 대비 100% 이내 혹은 GDP 대비 80% 이내로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된다. 총량적으로 네.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물론 이제 가계부채의 양이 많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사태, 그러니까 대규모 부도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양이 많으면 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양이 너무 많지 않은 것은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상으로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어차피 되고요. 조금씩 줄어들 것 같으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측면은 있으니까. 네. 그럼 그럴 때 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채의 질적인 측면. 네. 그러니까 건전성이 얼마나 잘 담보되고 있는가가 중요할 네. 텐데 우리나라도 지금 건전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DSR, 예. 스트레스 DSR 도입하면서 네. 점차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여전히 DSR 예외 조항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정책금융 중 또 상당수는 DSR에 포함을 안 뭐 시키는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점차 공식적인 DSR에도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책 금융도 DSR 안에 포함시키라.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정책 금융을 통해서 집을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사려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네. 정책 금융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보다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좋겠고 너무 광범위하게 정책금융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또 정책금융 관련해서 당연히 저는 이제 지난 한 20년간의 부채의 흐름을 봤지만 최근 10년간 관련해서는 네. 이 정책금융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전세자금 대출 우리가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오면서 네. 그 보증을 선다는 것이 상대 보증 비율도 높은데 네. 또 보증료도 보증 비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보증을 내주고 있거든요. 싼 건가요 지금?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 보증 비율에 비해서는요. 보증 거의 비율에 뭐 비해서. 80% 이상, 90%, 100% 가까이 보증을 해줘 왔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보증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쉽게. 너도나도 쉽게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면이 가계부채를 늘린 면도 분명히 있고 네. 이런 건 인구 구조와 별도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니 인구 구조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지지 않도록 그런 좀 과도한 보증 비율은 좀 낮추고 보증료도 좀 현실화하면서 네. 보증료로 지원해 주는 것은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좀 보증료를 싸게 해준다거나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제한 범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지에 대한 거는 아직 시뮬레이션은 안 해보신 거죠?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네. 그 보고서상에는 수치들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연도별 수치를 다 그걸 기억하고 다 일일이 있지는. 드릴 수도 없고요. 네.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서 대출 규제 정책을 활용해 봤는데 네. 총량적인 정책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전성, 네, 이런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네네. 정말 실수요자나 한계 상황이 있는 분들을 위한 네. 거 빼놓고는 또 네. DSR 이런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린 충분히 지금 DSR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본의 뭐 부동산 위기, 거품 이런 붕괴 이럴 때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 사실 뭐 학계에서는 네. 부채의 질은 과거보다는 많이 또 좋아졌다라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교적 그러니까 소득 분위로 따지자면 네, 우리가 보통 5분위 소득을 나누게 되는데 네. 소득 4분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의 부채가 많이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부채가 많이 늘어왔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고소득자에게 부채가 가고 있는 면은 있어서 네. 건전성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있지만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가계부채가 안전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굉장히 다각도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서 DSR 예외 조항 같은 것들은 점점 줄여나가면서 좀 통합된 프레임워크에서 그럼 지난번 관리할 6.27 필요가 있다. 대책에서 예를 들어서 뭐 6억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이런 거는 고소득자라도 못 받게 되니까 네. 좀 더 건전한 쪽으로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6억 이하 대출 규제한 거는 저는 응급 처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가계부채가 사실 가계부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고도 관련이 높은데 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응급 처방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좀 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그래서 공급을 하는 것이 수급 문제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공급 대책도 추가로 들어온 거죠. 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응급 처방은 뭐 점진적으로는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인구가 줄면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기대 수명과 그다음에 출생률이라는 서로 다른 팩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 예측을 했다는 점에서 네. 좀 많이 주목받는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거나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네. 좀 잘 현명하게 네.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미루 KDI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8분입니다. 세계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국내 투자자를 위한 투자 전략서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 오늘 함께 읽어볼게요. 미래에셋 투자원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국내 증권계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죠. 널리 예. 알려진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이 쓴 신간입니다. 예. 네,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라는 책인데 예. 이 책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 부티그 인연을 밝히시면서 기존에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쓴 책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되게 숫자 통계 위주의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보다 보면 좀 예. 힘들기도 하고 딱딱하죠. 네, 네. 근데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게 봤던 거는 주식시장 전체의 조감도를 그려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배 구조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S&P 500과 같은 패시브 투자, 네, 예, 네. 이런 투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경제 성장과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투자에서 투자를 어렵게 하는 투자 심리는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영역에서 시장 전체를 조망해보고 자신의 뭐 투자 전략을 점검해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저희 직원들 보고도 다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예, 기존에 이제 그 미국 애널리스트 책들은 국내에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 마이클 모브신 같은 사람의 책들은 굉장히 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시장 전체를 보는 그 애널리스트 책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 이쪽 분야죠. 네. 뭐 섹터 같은 것들은 책들은 많았는데, 이 책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런 장점이 있었고, 네. 그것을 이제 세 번째는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우리는 미국인 투자가가 아니잖아요. 또 중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네.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적 시각에서 미국과 중국을 봐야 되거든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이 책에서도 뭐 글로벌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자신의 투자 전략을 한 번쯤은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투자 입문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예, 뭐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네. 보시면 좀 생각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네, 예. 그래요. 이제 이 책의 그 1장을 보면요. 낙관론자의 승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주식 투자는 결국 낙관론자가 이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넓게 보면 그런 의미인데요. 그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매일 수초 짧은 시간에도 네.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을 좀 길게 보면 우리가 네. 시간 지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간 지평을 넓게 보면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은 우상향하는 방향성입니다. 네. 이 우상향하는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가는 오르는 날이 많을까요? 내리는 날이 많을까요? 내리는 날? 네, 오르는 날이 더 많아요. 오르는 날이 많아요? 더 많아요. 아니 날로 비교를 하면 네. 그랬나요? 네, 날도 그렇고 연도도 갖고 그렇고. 있는 건 내 것만 내린다 그쵸? 이런 분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더 많아요. 장기 평균으로 보면 오르는 게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날짜로 보거나 연도 단위로 봐도 그래요? 더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랬군요. 예, 이 낙관론자의 승리라는 것은 네. 오른 날이 더 많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보면 상승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미국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박스피 장세였잖아요. 요즘 최근에 좋아지고는 있지만 1972년도부터 24년까지 53년 동안 네. 코스피가 오른 해는 67.9%예요. 그 오른 해가 거의 70% 가까이 돼요. 2년 연속 하락한 경우는 단 3차례에 불과합니다. 아, 우리나라도 그랬군요. 예. 역사를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네. 3년 이상 하락한 경우, 3년 연속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53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제 맞출 게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아하. 외환위기 때 네. 3년 동안 반토막이 더 났죠. 63.3%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지수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네. 5년을 보유했을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은 17%밖에 안 돼요. 굉장히 높은 승률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도. 네, 우리 시장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자의 표현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은 상승 편향이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 상승 편향이 이- 비대칭적으로 예, 존재한다. 그쵸. 예. 한국이 이런데. 미국은 더 좋겠죠. 미국은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책에 나와 있지만 방송에서 소개를 안 합니다. 미국은 훨씬 더 좋아요, 이거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단기적인 소음과 변동성을 좀 무시하고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또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아까 그 패시브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어떤 인덱스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예. 사실 그 S&P 500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가 가입 S&P 그 지수 예. 인덱스에 그 투자의 투자한 경우가 예. 규모가 국내 투자자들이 아시아 예, 맞습니다. 최대라고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잘 투자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주위에서 이렇게 잃었다는 분들이 많은 건지. 제가 보기엔 사고 파셔서 그래요, 자주. 아, 사고 팔지 말고. 너무 매매가 많아서. 아, 네, 회전율이 자주 높으면 매매하지 수익률이 말고. 떨어집니다. 네. 뭐 그런 연구 결과 많이 있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의 장기 우상향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승자의 기록인 예, 거다.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S&P 500 같은 지수, 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길게 보게 되면 그래프를 놓고 보게 되면 계속 올라요. 중간 중간에 큰 폭의 하락은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보게 되면 이게 오름 추세를 다 보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 이게 이 주가 지수 자체가 여러분들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승자들로 채워진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한번 주세요. 이 책에서 사례가 드는 게 뭐냐면 다우 지수를 갖고 얘기합니다. 다우 지수라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30개를 만든 지수거든요. 그 1982년 8월 기준, 왜 8월 달로 저자가 이걸 했었냐면 1982년 8월 8월이 미국 증권시장 역사상 최대 호황 사이클이 시작된 해예요. 네.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70년대 거의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네. 흔히 하는 말로 박살난 시장이었거든요. 이게 터닝이 시작되면서 82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대 상승장을 계속 기록하고 그때 있는 얼마였어 다우가요? 776%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책에 소개된 건 지금 숫자가 아니라 네. 2000년 1월 4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네. 11,172포인트니까 15배가 올랐습니다. 아, 언제까지요? 예. 2000년까지. 예. 82년부터 2000년 1월 4일까지. 다우 말씀하시죠? 예, 다우 지금 지수입니다. 다우가 46,000인데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또 엄청 오른 거죠. 어. 예. 근데 만약에 82년도에 다우지수에 포함된 30개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종목 교체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대로. 있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우지수가 15배 올랐는데 종목 교체를 안 했을 때는 5.5배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계속 종목을 교체해 준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떨어지는 기업은 빼버리고 네.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계속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네. 계속 바꿔 끼워주고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네. 이 지수 자체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오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겠어요? 아주 잘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게 되면 이 지수 투자가 굉장히 좋은 전략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현대에 들어서는 다우 지수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머물러 있는 시간,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죠.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존속 기간이 평균 44년이었대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인 23년밖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바꿔 끼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왜 지수 투자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승자의 기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교체하고 진화하는 자본주의에 맞게 종목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특히 미국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좋은 걸 골라서 떠먹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예. 갑자기 들었어요. 차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는 어. 그냥 바꿔 껴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예, 바꿔 껴주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예. 예,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배구조라든가 요즘 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주환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책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까? 예, 그 주주환원과 경제 성장 문제를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주가도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계속 높았어요, 오랜 동안. 그러면 그런데? 중국의 주가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제는 높았거든요. 네. 그럼 미국보다도 높았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수급과 수요 네. 공급과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먼저 지배구조 문제 말씀드리면 이 지배구조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배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주주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를 쓰는 지표가 ROE예요. 네, 네. 예. 자기 자본이. 예, 자기 자본 플러스 분의 이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ROE가 높아져야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을 때 방법은 뭐냐면 분자를 줄이거나 분모를 키우면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를 키울 수 있으면 이익을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자본을 재배치하면 됩니다. 기업이. 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분모를 줄여야 돼요. 그래 ROE가 높아지잖아요. 네. 분모를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배당을 주거나 그럼 자본이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 이런 면들이 지배구조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주 몫이 정당하게 자본 재배치가 되지 않으니까 네. 주주 몫이 줄어들지 않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불일치해 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그 우리가 한 표는 하나거든요. 그 뭐 돈이 많다고 이 사람한테 2표 주고 한 표 이 사람한테 빵표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례대로 가야 돼요. 표 많은 사람은 그만큼 표를 많이 찍을 수 있는 거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한 표의 권한이 있는데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 문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수급 말씀해 수급이죠. 주신다면요. 이건 이제 코스닥 시장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 2024년 11월 말 그 직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과거부터 10년간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은 24%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평균 2.4% 오른 거예요. 코스닥 지수. 그러면 정기 예금 금리보다도 못한 상승률이에요. 예. 이거는 교과서에 틀린 거예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위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네, 이거는 오히려? 위험 프리미엄이 아니라 위험 디스카운트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왜 그러냐? 이 책에서 소개한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상승률은 139%였어요. 이 10년 동안. 네. 근데 시가총액은 늘었죠, 당연히. 근데 지수는 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요? IPO 많이 하고 기업 공개, 기업 상장. 예, 유상증자 많이 하고 네. 일부 기업들은 좀 안 좋은 질안 좋은 기업들은 시비 같은 거 발행해가지고 3호 시비 네. 발행해서 이제 주가 같은 거 좀 장난을 친다고 표현하죠. 저희들 흔히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 비슷해요. 중국은 더해요. 네. 상하이 증시의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2% 오르는 동안 예. 시가총액은 무려 154%나 올랐어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은 어떠냐? 반대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근 10년 동안 주가는 지수는 190% 올랐는데 네. 시가총액은 179%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주가지수 상승률이 시가총액 상승률보다 더 높은 건데 왜 그러냐?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수를 늘린 게 아니라 주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은 너무 심해가지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인데 네. 자본을 파괴하는 기업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래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뭐 네.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은 뺐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지배 구조라든가 주주환원, 자본의 효율성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 뒷부분에 그 청년들에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예. 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떤 내용인지 끝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에 대해서 고언해서 질의응답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아갖고 온 거는 네. 투자를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투자의 적기는 있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그 저자는 이 시기는 없다. 좋은 시기는 맞출 수도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시점이 설사 불리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보면. 어떤 돈이냐가 중요하다. 네. 그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 그 중에서도 조급증이 가장 큰 적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지수도 오르고 네. 오래 묵힐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조급증에 빠져서 더 심해서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면 결국은 자기 돈이 예. 많은 사람이 이기기가 쉬운 시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주식시장은 부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이다. 근데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 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늘 말씀드린 거고 적립식. 예,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적립식 투자가 시간의 이 힘을 이겨내는 가장 그래요. 효율적이고 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계 대표적인 애널리스트인 김학균 센터장이 쓴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 지금 소개해주고 계신데 투자자들이 자주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걸 이제 10가지 조언으로 묶어서 예, 담아놓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중에 한두 대목 소개해 주시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1년 앞의 기대는 과대평가되고 10년 동안 이룰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된다. 그러니까 1년 앞에 있을 일은 어떤 일 이벤트라든가 전망 같은 건 과대평가되고 네. 10년 후에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과소평가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무작위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하는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너무 단기적인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지만 네. 내 투자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길게 보고 그래서 지금 여윳돈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뭐 지수에 네.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 방법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자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